서동지전, 서동지전의 전체 줄거리와 그 다음에 핵심 정리, 해제, 요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동물들을 의인화한 소설이에요. 그리고 또 소송사건을 다루고 있다. 소송사건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송사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람쥐가 서대주에게, 서대주는 쥐예요. 마우스.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배반하고 백호상군에게 소송을 하였으나, 백호니까 하얀 호랑이네요. 산군이니까 임금이라고 보면 되겠죠. 현명한 백호산군이 다람쥐 간계를 간파하고 잘잘못을 바르게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람쥐라고 하는 것은요, 몰락한 양반계층을 나타낸다면 서대주는요, 신흥 상공계층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서대주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상을 추구하는 근대지향적인 주제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다람쥐, 귀여운 다람쥐를 부정적인 인물로, 그 다음에 쥐를 긍정적인 인물로 형성하고 있다는 점, 요건 완전히 역발상이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한번 볼게요. 전체 줄거리. 자, 발단부터 볼까요? 중국 옹주 땅 구궁산 토굴에서 서대주라고 하는 짐승이 살고 있었다. 당태종이 금용성을 치려고 할 때 서대주는 종족을 거느리고 금용성 창고에 양식으로 쌓아둔 쌀을, 그렇죠, 쥐는 창고에 있는 곳간의 쌀을 다 없애버리는 큰 공을 세운다. 설득력 있네요. 이 일로 서대주에게는 세민 황제로부터 벼슬을 제수받고 신났지. 잔치를 베풀어 여러 쥐들을 초대한다. 띵. 자, 전개. 이때 하도산에 다람쥐라는 짐승이 살고 있었는데, 두 번째 인물 제시네요. 그죠? 그는 성품이 간악하고 집안 형편이 가난해. 와우. 근데 간악해. 간사하고 악당이야. 그리고 또 게을러, 나태. 그럼 당연히 생활이 어렵죠. 다람쥐는 서대주가 잔치를 베푼다는 말을 듣고 찾아간다. 다람쥐는 잔치가 끝난 뒤 서대주에게 자신의 딱한 사정을 호소하여 생밤이자 밤, 백자, 자시에요. 얻어가지고 돌아와 봄철을 무사히 지낸다. 뭐 여기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될 게 없네요. 위기! 두두둥. 자, 다람쥐 부부는 겨울이 돌아오니 다시 굶는 신세가 된다. 아까 나태하다고 그랬잖아. 게으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남편 다람쥐는 다시 또 서대주에게 가서 구걸을 합니다. 야, 염치가 철판이네요. 그는 종족의 형편을 들어 거절을 한다. 와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겨울인데 쥐들도 먹고 살아야죠. 이게 다람쥐는 원한을 품고, 이게 원한을 품을 내용인가요? 그는 어쨌든 간에 곤륜산에 있는 백호상군에게 거짓으로 소송장을 올립니다. 즉 뭐예요? 모함을 한다는 거죠. 누구의 충고도 듣지 않고 아내의 충고도 듣지 않고. 그런데 이 아내는 충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남편으로부터 모욕을 당합니다. 열 받아 안 받아? 받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분해가지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여필종부라든가 가부장적인 어떤 가치관을 계집 다람쥐는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자존감이 강하고요. 주체성이 강한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둠. 자, 다람쥐가 절정 부분이에요. 자, 다람쥐가 서대주를 고발하자 백호상군은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오소리와 너구리로 하여금 서대주를 잡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소리하고 너구리는 뭐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하급 관리라고 봐야겠죠. 그러나 서대주는 자신을 포박하여 끌고 가려는 형리, 오소리하고 너구리에게 음식을 성대히 대접하고 뇌물까지 주어서 나귀를 타고 가나로 갑니다. 재밌겠죠? 서대주는 백호상군에게 어떤 글을 써요. 글을 써서 자기 억울함을 얘기하는 건데, 오히려 살려달라고 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인 백호상군이 정치를 바르게 하지 못한 잘못이 있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힙니다. 자, 그러니까 백호상군은 황당하겠죠. 황당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는 이거 임금한테 이렇게 얘기하려고 할 정도면 당당한 놈이구나, 아무 죄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람쥐가 허위로 고발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에 산군은 허위로 고발한 다람쥐를 유배 보내고 서대주를 석방을 합니다. 결말 부분이죠. 마음 시작한 서대주는 다람쥐를 불쌍히 여겨서 백호산군에게 그를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리고 백호산군은 서대주의 인후한 심덕에 감동하여 어떻게 합니까? 다람쥐를 내보내고 다람쥐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과합니다. 이에 서대주가 다람쥐에게 황금을 주어 돌려보낸다. 결국은 이거는 화해하는 걸로 끝나네요. 이득 본 건 다람쥐밖에 없는 거 아닌가? 어떻게 봐도 서대주가 손해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소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화소설입니다. 풍자소설이고 송사소설이다. 자,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이고요. 배은망덕한 처사 누구예요? 다람쥐죠? 그걸 비판하고 있고요. 아량 있는 태도 누구예요? 서대주죠? 자, 권선징악이다. 동물을 의인화한 우화적인 요소가 매우 베리매니 마치하게 강하다. 자, 근데 여기서는 우화소설이기도 하지만 좀 독특하죠? 우리가 흔히 이런 독특함을 낯설게 하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통념을 깨부수는 거예요. 깨부숨으로써 독자가 어떤 신선한 감각 능력 내지는 산뜻한데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서동지전은 인물 설정이 되게 낯설게 하기라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은 보편적으로 볼 때 다람쥐를 우리가 이제는 어때요? 긍정적인 인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쥐를 싫어하죠. 꺼려하죠.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는 다람쥐를 배은망덕한 인물, 배덕한 인물이에요. 다음에 쥐는 심성이 착한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독자들의 고정관념을 뒤흔들고 일상적 인식을 뒤집고 있다. 이러한 설정은 독자들에게 참신한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객관적 판단 능력을 회복시켜준다. 즉 무슨 소리냐면 어떤 편견에 빠져서 인물을 파악하거나 사건을 파악하는 거 그런 거를 없애준다라는 거지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편적 인식으로 볼까요? 서대주 어떻습니까? 더러운 곳에 살면서 질병을 유발하는 동물이에요. 부정적이며 꺼리하는 인물이에요. 다람쥐 부지런한 인물이고요. 귀여운 외양을 가진 인물이에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친근함을 느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설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소설에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서대주 어떻습니까? 당태종을 도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충신이며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와줄 줄 아는 인물이다. 다람쥐의 모함으로 인해 누명을 쓰자 오솔이나 너구리에게 뇌물을 줄 줄 아는 현실적인 인물이다. 백호상군으로부터 결백함을 인정받자 오히려 다람쥐를 용서하고는 후덕한 인물이다. 다람쥐 몰락했지만 양반이라는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권위적인 인물이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서대주를 오히려 모함하여 곤란에 처하게 하는 등 신의가 없는 인물이다. 자신을 말리는 아내에게 폭언을 하며 내쫓는 권위적이며 가부장적인 인물이다. 라는 식으로 자 보편적 인식과 소설 속에 있는 내용이 형상화 방법이 내용이 전혀 다르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당시 봉건적이고 전통적인 윤리관 가부장 제도 같은 거예요. 타파하며 당대 정치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작품이 창작된 조선 후기는 신분 질서가 많이 깨지고 변하죠. 임진왜란 병자호를 한 이후에 양반이 어때요? 권위가 많이 약화됩니다. 그 이전까지 사회 주도 세력이었던 양반들은 경제력이 삶의 주된 요소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뭐니도 뭐니야. 자, 여전히 신분을 앞세운 명분과 허위에만 집착하다가 몰락하게 되고 다람쥐의 모습을 보면 돼요. 경제력을 중시하며 부를 축적한 신흥 상공업자 누구예요? 서대주죠. 사회적 경제적 주도 세력으로 등장한다는 것이 당시 사회상 인물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죠.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며 살아가는 다람쥐를 등장시켜 뭐했다? 그렇죠. 명분만 추구하다가 몰락해버린 양반을 풍자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이 계집다람쥐예요. 아내죠. 이 인물이 부수적 인물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런 무의도식하는 남편, 그 다음에 모함을 하는 남편의 모습에 대해 비판하는 모습을 드러내요. 그래서 여성의 권위가 이전보다 많이 상승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제를 형성하는 인물 중에 또 하나죠. 누굽니까? 그렇죠. 자, 서대주, 부를 축적한 서대주죠. 서대주는요, 당시 새로이 등장하는 상공업 세력으로 빈곤한 자를 도와줄 줄 아는 긍정적인 인물이다. 새롭게 등장한 주도 세력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 경제력이 여유롭고, 그 다음에 후덕한 인물. 그러한 인물이 바로 뭐야? 이상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적인 인물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작가의식이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또 다른 인물이라고 해서 우리 계집다람쥐를 얘기했어요. 계집다람쥐를 잠깐 우린 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서대주를 모함하려는 남편 다람쥐에게 계집다람쥐는 옛 성인의 글을 읽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충고합니다. 이 말은 남편 다람쥐는 옛 성인의 글을 읽은 사람인 거죠. 결국 뭡니까? 양반계층이에요. 자, 이런 양반계층이면요,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렇죠. 가부장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필종부예요. 그죠? 이러한 가치관 속에 살고 있었을 테도 불구하고, 자, 계집다람쥐는 오히려 남편 다람쥐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교의 기본적인 덕목인 오상, 인, 의, 예지, 신. 그 중에서도 신과 의가 되겠습니다. 신의를 근거로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계집다람쥐와 다람쥐, 남편 다람쥐죠?를 비교해 봅시다. 비교해 보면요, 계집다람쥐. 다람쥐의 아내로 자의식이 매우 강한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옛 문헌을 인용하여 남편의 신의, 없음을 비판하는 등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인물이다. 남편의 권위적이며 가부장적인 태도에 맞서서 집을 나서는 등 근대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람쥐, 남편 다람쥐죠? 몰랐겠지만 양반이라는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권위적인 인물이고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서대주를 오히려 모함하여 곤란에 처하게 하는 등 신의가 없는 인물이죠. 그래서 계집다람쥐한테 욕을 먹죠. 하지만 자신을 말리는 아내에게 폭언을 하며 내쫓는 권위적이며 가부장적인 인물이다 라고 한다면 둘의 갈등은 결국 뭡니까? 신의와 가부장적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비판의 대상이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서동지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